안녕하세요. 박소민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핵심 논문 마스터 과정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실무 그리고 이론 판례를 좀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요. 근로기준법의 대상 및 적용 범위라서요.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있기 전에 이 노동법의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체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해서 법의 원천 이제 요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근로계약이라든지 취업규칙이라든지 이 노사 당사자 간에 서로 맺어야 될 계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계약을 통해서 노사 간에 이 노동관계,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태가 되는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외에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는데 우선 근로기준법은요 개별적 근로관계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적용되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것인데 근로조건의 최저 조건을 보장하고 그리고 이런 법률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규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1대1로 맺는 계약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 근로계약을 갖다 통과하는 법은 근로기준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노동법이라고 하는 큰 단일 법 체계 내에서 뭐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그다음에 뭐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법 뭐 등등 여러 가지 노동법이 있는데 그 노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를 적용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획일적,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방적 그리고 획일적으로 근로관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하나의 규범, 규칙이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취업규칙은요 근로계약하고는 다르게 1대1로 그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획일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일적으로 전 근로자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규범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밖에도 뭐 단체협약은 이제 근로자들 뭐 개개인이 따지면은 그 근로조건을 혼자 한 목소리로 내기가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집단적인 규율의 형태로서 통일적으로 근로자 측의 그 모임, 그 단체죠. 노동단체. 이걸 갖다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 측과 단체 교섭을 통해서 얻은 그 산출물. 그러니까 집단적인 계약입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은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단체협약은 집단적인 근로계약, 노동계약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그다음에 근로자 측의 그 노동단체인 노동조합이 서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체결하게 되는 단체협약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은 취업규칙보다는 우선하는 효력이 있어요. 왜냐면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규범이기 때문에 물론 이 취업규칙도 근로자 측이 뭐 의견을 갖다 구한다든지 뭐 불리하게 변경을 할 때는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만은 이 단체협약은 한 개 한 개의 조항 자체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집단적으로 맺는 계약의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합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업규칙보다는 그 효력이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 규정을 적용할 때 법 규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양 당사자, 노사 당사자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그 형태의 해석을 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원이고요. 이 법원에 의해서
나오는 법리가 바로 판례법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법리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판례법리를 거치기 전에 일단은 행정기관, 노동부가 되겠죠. 주로 고용노동부가 될 텐데 이 고용노동부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행정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행정해석은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인 판례보다는 당연히 그 효력이 약하죠. 약하다는 얘기는 판례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을 적용하기 위한 판례법리, 행정해석이 있고요. 이 법이 그러니까 서로 해석하는 데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법적인 판단 법리가 바로 우리 노동법의 체계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동법의 체계하면은 이런 판례 법리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법원이라고 하는 법의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판례나 아니면은 행정해석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어떤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법조문 하나지만은 사실관계가 너무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변경에 따라서 판례 법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판례 법리는 절대로 법원이 될 수 없다.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원, 즉 규범이죠. 이 노동체계에 관한 그 노동관계 규범에 대해서 서로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로기준법이 제일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법령, 근로기준 법령,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노동조합 측, 근로자 측이 결성해서 만든 노동단체,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가 서로 협의를 하는 집단적인 계약인 단체협약, 그죠? 단체협약이 있고 그 밑에 취업규칙, 사용자가 이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 그리고 그 밑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령이 가장 강한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에도 그런 그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열관계를 나름대로 정해놨어요. 그걸 이제 강행적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중에서는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무효로 만드는 이 효력을 우리는 강행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강행적 효력. 그리고 그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보충적 효력,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충적 효력 또는 직률적 효력 이렇게 우리 부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근로계약보다는 우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관해도 취업규칙이 더 우선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의 관계는 당연히 단체협약이 위에 있죠. 그래서 단체협약은 물론 법령보다는 아래에 있지만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는 우선하는 효력이 있어요. 다만 이 근로계약에 한해서 근로계약이라든지 뭐 그 위에 취업규칙, 그 다음에 단체협약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근로계약 부분이 물론 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법령에 위반되면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부분이 특별히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유리하게 체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법정 퇴직금인 평균임금 30일분의 1년간의 그 퇴직금을 갖다 이제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조금 사용자 측과 개별적으로 좀 다르게 맺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30일이 아니라 50일, 60일 이렇게 누진제로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체협약이라든지 취업규칙보다 유리하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갖다 우리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에 있지는 않더라도 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은 근로계약 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간에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같다라고 봅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이
집단적으로 맺은 계약이라고 봤죠.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규칙은 집단적인 어떻게 보면 규율을 정하기 위한 규범인데 이것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또는 일반적으로 변경할 때는 근로자 측의 과반수 의견이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같은데 워낙 단체협약 같은 경우는 제1조부터 끝까지 해서 다 합의 또는 협의로 이렇게 맺어진 조항인 것이죠. 그래서 취업규칙보다는 일방적으로 만드는 취업규칙보다는 당연히 효력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 비록 단체협약보다 유리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조건을 우선의 원칙은 근로계약 vs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리한 조건 우선칙은 그 근로기준법에도 우선할 수가 있어요. 근로계약이 유리할 때. 근로계약에서 한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누가 체결하느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렇죠. 근로자와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므로 어떤 형태의 노동, 뭐 정신 노동이나 육체 노동 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명칭이 비록 위임계약, 용역계약, 뭐 프리랜서 계약 이렇게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제 근로관계에 있다라면 이런 계약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갖다 그럼 맺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사용종속관계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런 사용종속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사용종속성에 판단하는 징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실질적 징표, 형식적 징표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실질적 징표를 보면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또는 업무 수행의 체계에 있어서 종속적이냐는 얘기는 이제 속해져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주된 업무의 장소가 그 회사 고정적인 장소냐. 그리고 근로 제공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성이 있느냐. 그리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느냐. 그리고 회사로부터 뭐 견책, 징계 이런 처분을 받느냐. 그 다음에 사정이 있을 때 나의 노동력을 제3자를 통해서 대행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의 성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사용종속성 관계의 실질적인 징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형식적 징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세, 세금을 떼는 문제라든지 사회보장법령에 의해서 4대 보험을 떼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사용자 측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경제적인 그 지위를 이용해서 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종속성 징표에 있어서 징표로 쓰이긴 합니다. 판단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쓰이진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 징표를 우선적으로 보고 그 외에도 부수적인 징표로서 형식적 징표를 고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몇 개가 징표 중에서 몇 개가 동그라미 쳐 있다라고 해서 근로자다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걸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의 힘을 판단한다. 누가? 법원이. 그래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요소는 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징표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사용자, 근로자와 이제 계약을 맺는 사용자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우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질적 마찬가지예요.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느냐 여부를 따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와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이것을 판단해서 이 법상의 사용자성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고 금방 말씀드렸죠. 우선 사용자 중에 첫 번째 사업주가 나옵니다. 사업주는 개인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고요. 법인 기업인 경우는 그 법인 자체입니다. 그럼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냐? 법인의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런 사람은 사업 경영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나오죠. 사업 경영 담당자라는 것은 사업주,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으로부터 사업 경영을 위임받아서 하는 자, 그래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 이런 사람들이 사업 경영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의 경영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를 위해서 근로자의 고용, 해고, 승진 또는 조직 등의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를 우리는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회사의 인사노무 담당 이사, 그 다음에 공장장, 지점장, 영업소장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직위, 직명의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인 직무 형태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노무 담당 이사가 아니더라도 부장 정도의, 부장급 이상 정도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사람들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기타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 주체가 이제 근로자, 사용자가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적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장소적인 범위에서 인적 범위를 봤으니까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법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인적인 요소로서 이 인적 범위에 관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 적용되지만은 5인 미만의 사업장, 즉 영세사업주의 보호를 위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일부 적용 안 되는,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안 되는 그런 법률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 안 되는 그런 법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조항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5인 이상에 적용되는 법 규정, 그 다음에 상시 5인 미만에 적용되는 법 규정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 안 되는 그런 근로기준법들의 규정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를 위해서? 사업주, 영세사업주의 보호를 위해서. 물론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노동계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다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시대적인 이제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따라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행 법 규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법 조항,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법 조항 등을 보면은 이것은 다 중요한 법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근로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해고의 예고, 해고를 하려면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어도 해고 예고는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해고를 한다, 예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해고 예고를 안 하냐?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 해고 예고를 안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한 달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휴게에 관한 부분,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고 휴게를 안 줘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4시간 일을 했을 때는 30분 이상의 휴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를 가정을 할 때 우리 1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휴일, 5인 미만이라고 해서 주휴일을 안 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주휴일은 줘야 된다. 다만 이제 그 근로자 조건에 따라서 주휴일이 유급으로 되느냐 무급으로 되느냐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주휴일 자체를 안 주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모성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퇴직금 같은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줘야 돼요. 최저임금도 반드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가령 그 밑에 있는 거 부당해고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근로시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재 현행법상 40시간제인데 주 40시간제로 되어 있는데 이 40시간을 넘어서서 뭐 50시간 그 다음에 연장 근로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법제에 규정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그 사업장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주 40시간에다가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현행 법제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주 12시간을 넘어서서 연장 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장, 휴일, 야간, 가산 수당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연장이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듯이 8시간이나 40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을 우리는 연장 근로라고 하는데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 그다음에 야간 근로.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야간 근로라고 하거든요. 이런 야간 근로, 연장 근로, 휴일 근로를 함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가산이 없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이라고 해도 5인 미만이라고 해서도 이런 부분에 적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쨌든 50% 가산이 되지 않는다. 가산금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차 휴가도 적용이 없습니다. 연차 휴가도. 자, 그렇다면은 이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이런 그 근로기준법 규정이 일부가 적용이 안 된다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법 적용에 따라서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 요거를 갖다 굉장히 따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그 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산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 중에 가동일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9월 15일, 산정 기간이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 사용 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그다음에 산정 기간 중에 가동일수가 24일이다. 그러면은 132 나누기 24 해갖고 5.5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5.5명이 되면은 상시 근로자 수 5.5명이니까 적용이 보통 다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도 예외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외가 어떤 예외? 5.5명이 나왔는데 이 가동일수가 여기 이제 예에서는 24일이잖아요. 근데 가동일수 중에서 한 과반수가 넘는 한 15일 정도가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뭐 알바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넣어갖고 상시근로처를 뿌려놨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2분의 1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5.5명 이렇게 카운터가 5.5명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간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죠. 해당 선언 사업장에서 산정 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 인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딱 계산해 봤더니 4.8명이었어요. 4.8명이라는 얘기는 원래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동일수, 뭐 24일 중에서 뭐 15일 이상이 5인 이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4.8명 됐더라도 그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본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연차를 따질 때, 연차는 보통 이제 한 달 단위로 따지는 월차 개념의 연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따지는 원래 의미의 연차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단위로 따지는 것은 이렇게 한 달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에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었다 그러면은 그 한 달 지금 뭐 이제 그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5인 이상이었으니까 당연히 월차를 줘야 돼요. 근데 원래 이제 연차라는 개념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에게만 주는 것이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죠? 이 연차의 개념, 즉 1년 이상 근속한 근무자에게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그 사업장이 1년 내내 5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1월 달까지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예를 들어서 다 5인 이상이었어요. 근데 12월 달 딱 한 달만 5인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럼 1년을 쳤을 때 그것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 되는 이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약간 헷갈리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월차 개념의 연차는 한 달 기준. 종전에 이제 그 상시 근로자 수를 사용하는 그 기준인 한 달 기준으로 치는데요. 1년, 원래 1년 이상 분속했을 때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그 연차를 따질 때는 그 사업장에 1년간의 상시 근로자 수, 월로 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별개로 카운터해서 계산을 한다. 이 부분이 내용에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최근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주휴일에 만약에 근무를 이제 하는 이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인데 1년 내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일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주휴일에 그 근무하는 인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A, B, C, D라는 네 사람이 일을 했는데 주말에는 뭐 E, F, G 이렇게 세 사람이 전혀 다른 세 사람이 일을 했다. 그럼 여기는 상시 근로자 수가 7명입니까? 아니면은 4명, 3명 이렇게 해갖고 4점 몇 명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헷갈리시죠? 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일에 근무한 인원을 갖다 별도로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주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에 주휴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산정 기준 동안에 사용하는 근로자의 연인 수와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 제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도 예가 나와 있죠. 1년 내내 가동되는 음식점에서 평일은 3일 일하고 주말에는 5명 일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월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3명씩 21일이라고 5명씩 11일 일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총 113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나누기 31로 하면 3.6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 외에도 또 5인 이상 이제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10인 이상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뭐 취업 규칙을 작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는 그 부분도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이런 부분은 30인입니다. 30인. 그 다음에 채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채용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는 것도 30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50명.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한 고용 의무도 5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법에 따른 인원수가 각 법령에 따라서 나오니까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